서강대 보면 서강대도 AI 기반 자유전공학부라고 해서 50명이 생겨요. 예, 50명 이제 동국대는 200명 선인데 그 200명 선인데 이 서강대는 50명 선이어서 좀 적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은 게 아니라 제가 3.1% 그러니까 정원내 모집 인원의 3.1% 그러니까 서강대가 큰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1600명 정도 되거든요. 정원대로 하면 1600명 정도가 되고 그 1600명 정도에서 그 3% 정도에 해당하는 50명, 50명 정도, 그 50명 정도의 AI 기반 자유전공학부가 신설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AI 기반 자유전공학부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별도의 선택 가능한 모집 단위 표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어느 학과로 갈 수 있고 어느 학과로 갈 수 없고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나 정시 모집 요강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2025에 적용된다면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서강대는 교과로만 뽑는 게 아니라 학종으로도 뽑아요. 학종으로도 뽑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좀 많이 뽑죠. 수능에서 35명이나 뽑으니까 많이 뽑고 드디어 서강대도 다군 모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군이 진짜로 많이 는 거예요. 다군이 되게 많이 선택지가 되게 많이 늘어서 그 자유전공학부 쪽들을 다 다군으로 지금 다 조금 이렇게 어떤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간화군을 해치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다군 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서강대는 그래서 일일이 다 해봤어요. 이렇게 다 하나씩 이제 인원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 해가지고 별도의 선택 가능한 모집 단위가 없어가지고 하나씩 다 해봤는데 이게 이제 그 계약학과인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만 모집 인원이 동일하고 나머지는 다 조금씩 줄었어요. 조금씩 줄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AI 기반 자유전공학부에서 거의 모든 과로 다 갈 수 있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개념의 문이과 구분이 굉장히 없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복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025 꼭합격님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 이제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라는 계약학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학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또 협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무전공으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무전공으로 뽑을 수가 없고 사범대학도 무전공으로 뽑을 수가 없고 예체능도 무전공으로 뽑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범대 뭐 계약학과 그 다음에 의학계열 그리고 예체능 계열 이걸 다 뺀 상태에서 이제 갈 수 있는 형태 그렇게 가는 부분이 좀 있을 거다라는 거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비교과 출결을 봤었고요. 논술 일반 전형에서 교과와 출결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이제 교과 100, 그 다음 논술 100으로, 다 이제 단일화가 됐어요. 단일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 지역균형 전형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 등급을 내는 게 90%, 그 다음 진로 선택이 10%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는 등급을 내는 게 80%,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그러니까 공통이랑 일반 선택이 80%,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 10%, 출결이 10%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출결이 빠져버리니까 그 출결 10%를 공통 일반 선택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800점 만점에서 900점 만점이 된 거예요. 진로 선택은 100점 만점이 똑같이 100점 만점인 거고, 이렇게 진로 선택은 똑같이 100점 만점인 거고, 그 공통 일반 선택이 800점 만점에서 900점 만점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 일반 선택의 비중이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서강대는 굉장히 계산이 간단해요. 계산이 간단해서 가중평균 우리가 가중평균 기억나세요? 가중평균이 뭐였죠? 가중평균 기억나시는 분들 가중평균이 뭐였습니까? 계실 거라고 믿고 가중평균은 이수 단위를 곱하는 걸 가중평균이라고 그랬죠. 단순평균은 그냥 등급을 다 더한 다음에 과목수로 나누는 게 단순평균이고 가중평균은 등급에다가 단위수 곱한 거에다가 다 더해서
단위수 총합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가중평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중평균을 10에서 가중평균을 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7등급이다. 그러면 10에서 1.7등급을 빼면 8.3이 나오잖아요. 그쵸? 예, 8.3. 예, 8.3. 맞죠? 예, 8.3이 나오잖아요. 그럼 8.3에다가 100을 곱해가지고 830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여기다 9에서 뺐거든요. 9에서 가중평균을 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900점으로 늘어나면서 10에서 가중평균으로 가는, 빼는, 그 구조로 가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강대는 이제 그 부분의 변화가 조금 생긴다라는 거, 그걸 하나 염두에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서강대도 이제 정시의 변화가 좀 있어요. 정시에 서강대 정시 변화가 있는데, 정시 변화는 이 수능 위주 전형의 반영 비율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요게 서강대 전통이죠. 1.1, 1.3, 0.6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에다 1.1을 곱하고 수학에다 1.3을 곱하고 탐구에다 0.6을 곱하는 방식인데, 그거를 국어에다 1.3을 곱하고 수학에 1.1을 곱하고 탐구에 0.6을 곱하는 이 두 개를 놓고 더 좋은 거를 써준다. 성대 방식하고 같은 거죠. 성대 방식하고 같은 건데, 다른 점은 성대는 인문 계열의 A, B가 있고 자연 계열의 A, B가 있는데, 서강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A, B 딱 요거 모든 계열의 A, B 요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친구, 국어를 중점으로 지원하는 친구가 각각 따로따로 있을 수 있는데, 그 따로따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점수를 써주는 거죠. 네, 더 좋은 점수를 써주고 투 가산점이 없어집니다. 투 가산점이 없어지니까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투 가산점이 없어지고, 그 투 가산점 폐지가 되면서 또 하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영어의 등급별 가산점인데, 그러니까 국스탐만 이제 하고 영어는 이제 등급별 가산점을 주는데, 영어의 등급별 가산점이 이제 값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99, 98이잖아요. 2등급, 3등급이 99, 98인데 4등급은 97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2026학년도에는 99.5, 그래서 1, 2등급 사이는 0.5로 줄고요. 3등급의 1점 차이가 이렇게 3등급의 1점 차이가 나면서 98.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과 3등급은 똑같이 1점 차이가 나요. 그쵸? 예. 근데 이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감소가 됐죠. 0.5점으로. 반면에 3등급과 4등급은 1.5점으로 커졌어요. 여기에 1점 차이에서 1.5점으로 커졌으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밀케이님 감사해요. 예. 저 아직 거기까지 못 봤어요. 국민대까지 아직 못 봤는데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한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별 이상이 없으면 그걸로 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이상이 없으면 밀케이님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1, 2등급 차이는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3, 4등급 차이는 벌어졌다. 보통은 통상적으로 저렇게 3, 4등급을 저렇게 벌어지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1점 차이. 그러면 이제 그냥 입학처의 생각은 우리가 2등급까지는 어떻게 좀 차이를 줄여서라도 2등급까지는 받고 싶은데 4등급부터는 안 받고 싶다. 뭐 이런 의미일 수 있죠. 예, 그런 의미일 수 있는데, 뭐 실제 반드시 그런 거를 꼭 담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보통 그냥 저거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서울대는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원래는 정시에 이제 일반 전형으로만 선발을 했는데 정시 지역균형만 선발하는 걸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균만, 그러니까 정시예요. 정시, 수시 말고 정시에 지균만 모집하는 거는 인류학과, 사회복지학과, 공과대학, 광역 요렇게 있고요. 지균하고 일반을 다 하는 건 이렇게 7개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전형만 모집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대랑 서울대가 2개 전형을 갖고 있어요. 정시에. 고대랑 서울대가 2개 전형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정시에 2개 전형을 갖고 있는데, 고대는 교과서 전형이랑 일반 전형이랑
거의 모든 학과를 다 뽑고요. 서울대는 직윤을 뽑는 학과가 10개만 있는 거예요. 인류학과, 사회복지학과, 그 다음 공과대학 광역. 공과대학 광역은 이제 일종의 자전인데 단과대학인 거죠. 전공개방 모집인 거죠. 그래서 공과대학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이제 다른 학과들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공과대학 광역. 그 다음에 인문, 정외, 경제, 약학, 의예, 첨단, 그 다음 치의. 이렇게 10개만 직윤 모집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일반 전형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차이가 좀 나는 거, 요거 하나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시경이 식품영양학과가 이건 좀 이제 의미 있는 변화인 것 같긴 한데요. 수능 응시 기준이랑 수시 일반 전형 면접이 변경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경이 2025학년도까지는 미적기와 과탐만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근데 2026부터는 미적기와 확통의 사과, 그러니까 사과에 제2외국어를 그러니까 서울대는 유형이 4개거든요. 유형 1, 유형 2-1, 2-2, 그 다음 유형 3, 이렇게 수능 응시 기준이 4개의 유형인데 그 4개의 유형 중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수학에 제한도 없고 사과탐에 제한도 없지만 제2외국어를 꼭 해야만 돼요. 인문계열에 지원을 할 때는. 근데 자연계열은 미적기하와 과탐을 해야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 자연계열의 미적기와 과탐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물리화학을 꼭 해야 되는 2-1이 있고 물리화학을 하지 않아도 되는 2-2가 있는데 원래 식품영양학과는 그 물리화학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과탐을 꼭 해야 되는 데서만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미기확 중에 그러니까 확통, 사탐과 제2외국어를 한 친구도 식품영양학과에 지원할 수 있고 미적기하와 과탐을 한 친구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식품영양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의 범위가 확대된 거죠. 알아들으셨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식품영양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생활과학대학 아니거든요. 생활과학대학 안에 식품영양학과랑 의류학과가 있는데, 그리고 또 있죠. 뭐 소비자 아동도 있고 이렇게 다 있죠. 다 있는데 원래 의료학과는 이 인문계 친구들 지원할 수 있고 자연계 친구들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식품영양학과는 자연계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었단 말이에요. 2025까지는. 근데 2026에는 이게 확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수시 일반 전형의 구술 면접을 보잖아요. 수시 일반 전형의 구술 면접에서 원래 의류학과는 화학 생명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사회과학이나 수학 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한 제시문 면접을 하는 게 인문 의류학과고 시경은 여기 위에 있는 것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경하고 의류가 모두 지금 모두 풀린 거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경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들의 폭이 넓어졌다. 왜냐면 2025학년도까지는 이 까만 테두리 있는 요의 친구들만 지원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학과 생명과학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으면 수시 일반 전형에 지원을 못 했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내가 사회과학이랑 수학 인문 관련 제시문 활용한 이 제시문 면접에는 좀 자신 있다. 그러면 시경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가 좀 확대가 된 것도 이제 하나의 특징이니까 그걸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경이 인문도 갈 수 있는 쪽이 있는 대학들도 많이 있죠. 시경 쪽에서. 근데 이제 서울대는 2025는 그렇지 않았는데 2026은 저렇게 벌어졌다. 이런 겁니다. 취도린맘님 말씀이 맞아요.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이게 이제 거기에는 그 전형계획안에는 인문도 올 수 있어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형계획안에 있는 거 그대로 이제 제가 표현을 갖고 와서 쓴 거고 인문도 지원 가능한 쪽으로 이 확대가 돼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간호대학이 원래 이 서울대는 이렇게 공동출제문항이라고 해서 공통출제문항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좀 전에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사회과학이나 수학 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 평가를 한다. 그럼 이게 이제 공통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의 그런 공통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 간호대학이 원래 공통 문제를 활용하는 대학이었다가 비활용하는 거 대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MMI를 보는 쪽으로 바뀝니다. 간호대학이. 그러니까 일종의 MMI, 그러니까 의대나 이런 데서 MMI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수의 면접실에서 진행한다. 그쵸? 그러니까 뭐 3개의 방일 수도 있고 2개의 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면접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인적성으로 좀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성과 인성을 평가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이게 제시문을 주고 무조건 그 제시문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이걸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친구가라는 거를 일종의 이제 MMI라는 말 자체가 메디컬이 아니잖아요. MMI라는 게 이 미니 멀티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이제 의학계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MMI라는 것 자체가 마치 메디컬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 상황들을 주고 그 상황들에 대한 답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간호대학의 MMI로 이제 변화가 됐다라는 게 2026학년도에 아주 큰 특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전공 연계 과목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단순화되는 쪽으로 좀 가죠. 그래서 화학생물공학부 같은 경우가 변화가 좀 큰데, 핵심 권장 과목이 미적분이고 권장 과목은 확통, 물리학원, 화학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화투 또는 생투였던 권장 과목이 물원, 화원으로 바뀌면서 물원 또는 화원 또는 확통 이쪽으로 바뀌고, 물투, 미적분, 기하였던 게 미적분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경이 이제 아까 변화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핵심 권장 과목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권장 과목으로 화원과 생원 이렇게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두면 되실 거고, 첨단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왜 2024라고 해놨냐면 2025 전형계획안엔 첨단융합학부가 없어요. 왜냐하면 2025 전형계획안이 확정됐을 때 첨단융합학부가 없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첨단 분야 증원은 4월 말에 있었고 2025 전형계획안은 3월 말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25에는 없어요. 2024에만 미적분의 확통 또는 물원 또는 화원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2026학년도에 미적분, 확통 또는 물원 또는 화원 또는 생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융합학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걸 어떤 하나의 특정된 것으로 딱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활용 범위를 넓히는 거죠. 활용 범위를 넓혀서 이 첨단융합학부의 그 명칭에 맞게 그렇게 이렇게 좀 변화를 줬다. 그래서 전공연계 이수 과목이 좀 변화가 됐다라는 거, 이제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혹시 간혹가다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이 서울대 지원자들 때문에라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밴드에도 가끔가다 물어보시잖아요. 사회를 안 들어도 되느냐, 자연계로 갈 건데 사회를 안 들어도 되느냐, 뭐 인문계로 갈 건데 과학을 안 들어도 되느냐, 뭐 이렇게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사회를 3과목 듣거나 사회 3과목과 과학 3과목을 듣거나 사회 2과목과 과학 4과목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과학교과 중 3과목은 과학교과 중 3과목이기 때문에 통합과학이랑 과학탐구 실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에는. 요 과학교과 안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울대 기준인데 다른 것 떠나서, 그래서 이 과학교과 안에 통합과학이나 과학탐구 실험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학년이나 3학년 올라갔을 때 과학탐 하나만 들어도 이 이수 기준에는 충족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이 이수 기준에는 충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수 기준 2는 이 3개 중에서 2개에서 충족하면 되거든요. 예, 2개에서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인문계열 가는 친구들은 수학이랑 사회로 충족하면 되고, 자연계열 가는 친구들은 수학이랑 과학으로 충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 교과 이수 기준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과학교과라는 것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과학이나 과학탐구 실험이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막
너무 골똘히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거다. 근데 이제 대체로 고등학교들이 요 두 개를 맞추려고 합니다. 두 개를 맞춰야 서울대 직윤이라든지 서울대 일반 전형을 갈 때, 서울대 수시 직윤, 특히 서울대 수시 직윤을 갈 때 이 교과 이수 기준을 맞추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자체를 요거랑 맞춰서 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것도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거다. 이게 굉장히 뭐 의미가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 말씀 드리는 거니까. 서강대만큼 적게 뽑죠. 서강대만큼 적게 뽑는데 학종 2 전형이 있어요. 서류 100%. 그러니까 학종 1은 면접이 있고요. 학종 2는 면접이 없어요. 그래서 학종 1이 있고 학종 2가 있는데 학종 2는 서류 100%라서 면접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모집 단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22개에서 1개로 줄었어요. 경영 하나로. 그러니까 원래는 22개 모집 단위에서 학종 2를 모집을 해왔는데 2025까지는 2026에는 경영 하나만 80명, 경영 하나만 학종 2로 뽑고요. 경영 하나만 학종 2로 뽑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직윤이랑 학종 1으로 인원을 배분했어요. 그래서 직윤이랑 학종 1의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직윤이랑 학종 1의 모집 인원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분이 돼서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나 해두시고 학종 2에 이제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앴어요. 학종 1은 없어요. 학종 1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없는 대신에 면접이 있었고 학종 2는 면접이 없는 대신에 최저가 있었는데 학종 2의 모집 단위를 하나로 줄이면서 22개에서 하나로 줄이면서 최저를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 지역균형 전형 선발 있죠.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정성평가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교 추천 인원이 20명으로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이 20%로 축소가 됐습니다. 근데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은 자연계열만 뽑습니다. 인문계열을 뽑지 않아요. 자연계열만 뽑으니까 그거 참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석차 등급으로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미반영. 요것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성적이 석차 등급으로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미반영한다. 논술에서만 그렇습니다. 교과 전형은 아니고요. 교과 전형은 아니고 논술에서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이 축소가 돼서 20%로 줄어들었는데 그 20%로 줄어든 건데 또 하나 이제 참고로 알아두실 게 전학년 전교과 등급을 반영하지만 성적이 석차 등급으로 산출되지 않는 과목 미반영한다는 얘기는 진로선택 과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네, 진로선택 과목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선택 과목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표현을 저렇게 석차 등급으로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는다. 되셨죠? 네, 그렇게 간다라는 거고요. 서울시립대는 정시가 되게 복잡했어요. 인문계열도 3개, 자연계열도 3개. 아까 경희대에 인문, 사회, 자연 있었던 거 생각나세요? 그래서 인문, 자연, 사회가 똑같이 인문계열이지만 인문 적용받는 거랑 사회 적용받는 거랑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달랐잖아요. 근데 서울시립대는 그게 3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3개가. 인문 1, 2, 3, 자연 1, 2, 3 이렇게 3개씩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2개 계열로 2026에 통일을 시키면서 자연계열은 탐구 반영 비율이 감소가 되고 국어 반영 비율이 증가가 되는 특징이 있었고 요게 이제 큰 변화인데 영어 등급별 점차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150점짜리로 보시면 여기는 150점에서 148점으로 2점 차이가 나지만 여기는 150점에서 146점으로 4점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기는 148에서 144로 4점 차이가 나지만 146에서 135니까 11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영어가 전반적으로 영어 등급별 점차가 확대가 됐다. 영어의 영역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역으로 영어가 1등급일 때 가지는 효과가 더 극대화된 거예요. 영어가 1등급일 때. 영어가 1등급일 때 가질 수 있는 효과가 극대화가 된 거고 오히려 영어가 2등급, 3등급이 되면 불이익이 더 커진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영어 1등급일 때 효과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등급을 받으려고 노력해야죠. 그쵸? 네, 영어 1등급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맞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 1, 2, 3 영어 인문계열 자연계열 1, 2, 3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인문계열 1, 2, 자연계열 1, 2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열이 2개의 계열로 3개 계열에서 2개 계열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